태초부터 바다는 생명의 요람이었다. 그 바다에서 수억 년 동안 진화하며 지금도 바다의 제왕이라 불리는 존재가 있다. 바로 범고래. 인간은 이들을 오르카라 부르지만 원주민들은 바다의 신 혹은 영혼이라 여겼다. 오늘 우리는 그 기원과 신비의 여정을 따라가 본다. 지구의 바다는 약 40억 년 전 형성되었다. 그곳에서 최초의 생명이 탄생했고 수억 년 뒤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간 생명체들은 다시 바다로 돌아가기를 선택했다. 그 중 하나가 고래의 조상이다. 약 5천만 년 전 작은 늑대 같은 포유류였던 파키케투스는 오늘날 고래와 돌고래의 먼 조상이다. 강가를 따라 살던 이들은 점차 물에 적응하며 바다로 들어가게 된다. 진화는 느리지만 위대하다. 다리 대신 강력한 지느러미, 코 대신 머리 위에 분수공.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지능을 키우며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로 자리 잡았다. 그들 중 가장 뛰어난 사냥꾼, 바로 범고래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범고래를 단순한 동물이 아닌 신성한 존재로 보았다. 캐나다와 알래스카의 원주민들은 범고래를 바다의 수호자로 불렀고 죽은 이의 영혼이 범고래가 되어 바다를 항해한다고 믿었다. 뉴질랜드 마오리족은 범고래를 신의 사자로 묘사했다. 바다에서 길을 잃은 항해자들을 이끌어주는 안내자이자 때로는 분노한 파도를 일으키는 신비로운 존재였다. 서양인들은 범고래를 오코 오알시아이누에스라 불렀다. 오르카는 라틴어로 큰 배를 뒤엎는 괴물을 뜻했고 오르키누스는 지하세계를 가리킨다. 즉, 인간은 범고래를 처음부터 두려움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다. 범고래는 단순히 힘만으로 제왕이 된 것이 아니다. 이들은 협력하고 소통하며 전략적으로 사냥한다. 같은 고래류인 대왕고래조차 그들 앞에서는 무력하다.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타프레데터. 이것이 바로 범고래가 진화의 끝에 도달한 방식이다. 작은 늑대 같은 포유류에서 시작해 바다의 신화와 공포로 자리잡기까지. 범고래의 기원은 인류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장엄하다. 이제 우리는 바다의 제왕이 걸어온 길을 더 깊이 따라가 볼 것이다. 2부 바다의 지배자, 최상위 포식자. 바다에는 상어, 대왕고래, 거대한 문어 같은 수많은 강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모두를 제압하는 단 하나의 존재. 협동과 지능으로 무장한 절대 포식자, 범고래다. 범고래는 무리를 이루어 사냥한다. 얼음 위에 먹이를 파도처럼 밀어내기도 하고 물고기 떼를 몰아 작은 공처럼 압축시키기도 한다. 이들은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라 전략가다. 심지어 거대한 대왕고래도 그들의 표적이 된다. 새끼 고래를 고립시키고 수시간에 걸친 추격 끝에 결국 굴복시킨다. 이 잔혹하지만 치밀한 방식이 범고래를 바다의 늑대라 부르게 했다. 범고래의 사냥 방식은 전 세계 바다에서 다양하게 진화했다. 아르헨티나 해안의 범고래는 해변으로 몸을 날려 바닷가의 물개를 잡는다. 노르웨이의 범고래는 청어떼를 공처럼 몰아 꼬리로 가격해 기절시킨다. 남극의 범고래는 협력해 얼음을 깨뜨리며 바다 표범을 끌어내린다. 이 모든 것은 학습과 전승을 통해 이루어진다. 범고래는 세대를 거쳐 자신들만의 기술을 후손에게 가르친다. 범고래는 단순한 포식자가 아니다. 그들은 가족 단위로 이루어진 복잡한 사회를 유지한다. 한 무리는 대체로 모계 사회로 운영되며 어미와 할머니가 무리의 중심에 선다. 범고래 암컷은 90세까지 살 수 있으며 생식이 끝난 뒤에도 후손을 돌보며 무리를 이끈다. 이는 인간과 범고래만이 가지는 독특한 사회적 구조다. 범고래는 고도의 언어 체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무리마다 서로 다른 방언이 존재하며 같은 지역에서도 가족 단위에 따라 음성이 다르다. 이 독특한 소리 체계는 사냥과 사회 유지의 핵심 도구다. 그들의 지능은 단순히 먹고 사는 도구가 아니다. 놀이, 장난, 심지어 다른 종과의 교감까지 가능하게 한다. 범고래가 존재한다는 것은 단순한 힘의 상징이 아니다.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이다. 범고래가 청어를 사냥하면 청어의 개체수가 조절되고 이는 다시 플랑크톤과 해양 환경의 순환으로 이어진다. 최상위 포식자는 곧 바다의 질서를 지키는 존재다. 범고래는 단순히 강해서 제왕이 된 것이 아니다. 협력, 지능, 전통, 그리고 사회적 유대가 이들을 바다의 지배자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 지배자의 세계에도 변화를 가져온 존재가 있다. 바로 인간이다. 3부 인간과의 만남, 경외와 공포 사이. 인류가 바다를 건너던 순간부터 그 깊은 물결 속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존재했다. 어떤 이들에게 범고래는 신의 사자였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배를 뒤엎는 괴물이자 두려움 그 자체였다. 태평양 북서부의 원주민들은 범고래를 단순한 동물이 아닌 영혼의 화신이라 믿었다. 죽은 전사가 범고래로 환생해 바다를 지킨다는 전설은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이들의 카누에는 범고래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위에 앉는 것은 큰 영광이었다. 뉴질랜드 마오리족에게 범고래는 항해의 수호신이었다. 바다에서 길을 잃었을 때 범고래 무리가 나타나 길을 인도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 항해 기록에도 남아있다. 그러나 유럽인들에게 범고래는 다른 의미였다. 그들은 범고래를 오르카라 불렀다. 라틴어로 죽음의 신을 뜻하는 이름. 당시 항해자들은 검은 지느러미를 본 순간 배가 전복될 것이라 믿었다. 포경꾼들은 범고래를 고래 도둑이라 불렀다.
사냥한 고래를 범고래 무리가 가로채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범고래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생계를 위협하는 존재였다. 20세기 범고래는 인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로 소비되기 시작했다. 전 세계의 해양 테마파크에서 범고래는 쇼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거대한 수조 속에서 고개를 펼치는 범고래는 경이로움과 감동을 선사했지만 그 이면에는 비극이 숨어 있었다. 좁은 수조, 단조로운 생활, 자연에서 수십 킬로미터를 헤엄치던 존재가 인간의 오락을 위해 갇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공격성과 스트레스가 폭발했고 기록된 여러 사고들이 이를 증명했다. 범고래는 야생에서 거의 인간을 공격한 적이 없다. 그러나 수족관에 갇힌 범고래는 달랐다. 세계 곳곳에서 조련사가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간은 그제야 깨달았다. 바다의 지배자를 가둔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오늘날 과학자들은 범고래를 단순히 공포나 오락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의 사회 구조와 언어, 문화적 전통을 연구하며 범고래를 인류와 가장 닮은 존재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범고래와 인간의 관계는 두려움에서 경외로, 그리고 이제는 이해와 공존으로 바뀌고 있다. 범고래와 인간의 만남은 긴장과 경외, 이용과 후회의 역사였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인간과 범고래, 두 지능의 만남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까? 4부 바다의 문화, 범고래의 언어와 전통. 인류는 자신들만이 문화를 가진 특별한 존재라 생각해왔다. 하지만 바다 깊은 곳에서 살아가는 범고래는 우리와 닮은 또 다른 문화를 지니고 있다. 언어, 전통, 그리고 학습? 이 거대한 포식자는 사실 바다의 문명을 이룩한 존재다. 범고래는 고유한 음성 체계를 갖고 있다. 클릭, 휘파람, 펄새 소리. 이들은 서로 다른 주파수와 리듬으로 소통하며 그 방식은 무리마다 다르다. 심지어 같은 지역에 살아도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한다. 마치 인간의 언어처럼 범고래 무리에는 각기 다른 언어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다. 범고래의 뛰어난 사냥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다. 어른들이 직접 가르치고 새끼는 이를 보고 배우며 성장한다. 아르헨티나 해안의 범고래는 해변 사냥을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한다. 남극의 범고래는 얼음을 깨는 협동 사냥을 새끼들에게 보여주며 익히게 한다. 이는 동물 세계에서 문화라 불리는 드문 현상이다. 기술과 지식의 유전이 아닌 학습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다. 범고래 사회는 목의 중심이다. 어미와 할머니가 무리를 이끌며 경험과 지혜를 전한다. 특히 노령의 암컷은 사냥터의 위치와 계절별 먹이 이동 경로를 기억해 무리의 생존을 보장한다. 연구 결과 노령 암컷이 있는 무리는 그렇지 않은 무리보다 더 높은 생존율을 보인다. 인간 사회와 놀랍도록 닮은 구조다. 범고래는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 놀이를 즐기고 호기심을 표현하며 심지어 다른 종과 교감하기도 한다. 바다표범과 장난을 치거나 보트 근처에서 파도를 타며 유의를 즐긴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본능이 아닌 풍요로운 사회적 삶의 증거다. 범고래는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묻는다. 범고래의 각 무리는 고유한 언어, 사냥법, 사회구조를 지니며 독자적인 문화를 이룬다. 어떤 무리는 청어를 사냥하고 어떤 무리는 물개를 주로 노린다. 심지어 먹이 선호조차 달라 서로 섞이지 않는다. 이는 마치 인류의 부족과 민족처럼 바다 위에 흩어진 범고래 문명이라 할 수 있다. 인류와 가장 닮은 또 하나의 사회, 그것이 바로 범고래다. 범고래는 단순한 포식자가 아니다. 그들은 바다 위에 또 다른 인류이자 문화를 가진 사회다. 우리가 그들을 이해할수록 그들과 우리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진다. 하지만 이 교감 뒤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신비가 남아있다. 범고래와 인간의 만남. 인류의 역사와 함께 걸어온 수많은 동물들 중 범고래만큼 인간의 상상과 두려움, 그리고 경외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킨 존재는 드물다. 이 거대한 해양 포식자는 오랫동안 바다의 그림자로 남아있었고 오늘날 우리는 그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마주한다. 이번 장에서는 범고래와 인간이 어떻게 서로의 역사를 스쳐왔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본다. 수천 년 전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끝없는 공포이자 생명의 원천이었다. 그 속에서 갑작스레 나타나는 검은 거인의 그림자, 범고래는 신의 사자이자 저주로 여겨졌다. 태평양 북서부의 원주민들은 범고래를 바다의 영혼이라 불렀다. 그들은 범고래가 죽은 전사의 혼을 이끌고 바닷속 새로운 세계로 인도한다고 믿었다.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전승에서도 범고래는 투피아, 즉 바다의 수호신의 상징으로 등장했다. 범고래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인간과 신을 잇는 존재였다. 그 신비로운 힘은 고대인들의 예술과 신앙 속에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하지만 범고래는 언제나 경외의 대상만은 아니었다. 항해가 활발해지던 시기, 범고래는 고래를 잡아먹는 고래, 즉 무서운 포식자로 기록되었다. 고대 그리스의 학자 아리스토텔레스조차 범고래를 바다의 괴물로 언급했다. 초기 어부들에게 범고래는 경쟁자였다. 그들이 먹는 물고기, 특히 연어나 청어는 곧 인간의 생계와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범고래는 한동안 킬러 웨일이라는 이름으로만 불리며 공포의 존재로 각인되었다. 범고래의 실체를 알 수 없던 시절, 사람들은 이 검은 그림자의 온갖 상상과 공포를 터시켰다.
그러나 인간과 범고래의 관계가 언제나 적대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인간과 범고래가 함께 사냥을 하며 특별한 공생의 역사를 만들어냈다. 호주 이든이던 지역의 원주민과 초기 포경업자들은 범고래 무리와 협력해 대형 고래를 사냥했다. 범고래들은 고래 무리를 몰아주고 인간은 그 잔치를 함께 나눴다. 이 협력 관계는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졌고 범고래는 인간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냥 동료였다. 경쟁자였던 범고래가 협력자가 되던 순간 인간과 동물의 경계는 희미해졌다. 산업혁명 이후 바다는 자원으로만 여겨졌다. 범고래 또한 그 비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범고래는 어획량을 줄이는 해적 같은 존재로 몰려 무자비하게 사냥당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유해동물로 분류되어 정부 차원에서 사살이 장려되기도 했다. 바다의 왕자라 불리던 범고래는 인간의 탐욕과 공포 앞에서 생존을 위협받았다. 범고래는 오랫동안 죽여야 할 존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곧 세상은 그들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1960년대 바다에서 잡혀온 어린 범고래들이 해양 수족관에 전시되면서 범고래는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샤무샤무와 같은 쇼 프로그램은 범고래를 친근한 존재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좁은 수조에 가두는 비극을 낳았다. 범고래가 사람과 교감하는 장면은 관객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동시에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려는 태도를 드러냈다. 오늘날 범고래는 더 이상 괴물도 단순한 쇼의 도구도 아니다. 그들은 바다의 상징, 보호해야 할 생명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 인간과 범고래의 관계는 수천 년 동안 두려움과 협력, 그리고 착취와 존경을 오가며 이어져 왔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자유를 존중하며 바다와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범고래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고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범고래의 사회화 언어. 우리는 바다에서 종종 그들의 노랫소리를 듣는다. 짧은 휘파람, 낮게 울리는 콧소리, 그리고 멀리 퍼져나가는 클릭음. 단순한 소음 같지만 그 속에는 범고래 사회의 비밀이 숨어있다. 이번 장에서는 범고래의 사회적 유대와 그들만의 언어를 파헤쳐본다. 범고래 사회의 중심에는 어머니가 있다. 범고래는 목의 사회를 이루며 무리의 구성원들은 평생 어미와 함께 살아간다. 범고래 무리는 보통 목의 집단 MATILIN으로 불린다. 어미는 자식, 손주 세대와 함께 무리를 이루며 심지어 수컷 아들도 어미 곁을 평생 떠나지 않는다. 경험 많은 나이든 암컷은 바다의 길을 기억하고 먹이를 찾는 법을 전수한다. 그들의 기억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세대를 이어주는 생존의 지혜다. 범고래는 단순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집단마다 고유의 언어를 사용한다. 연구자들은 무리마다 다른 방언 다이얼렉트를 갖고 있음을 발견했다. 같은 지역에 사는 범고래 무리라도 서로의 소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도 한다. 방언은 단순히 먹이를 찾는 신호가 아니라 무리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그들의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우리는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상징이다. 더 놀라운 것은 범고래가 인간처럼 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부 무리는 바다표범을 사냥할 때 해안에 몸을 던지는 전략을 사용한다. 또 다른 무리는 연어만을 선택적으로 먹는 습성을 보인다. 이 모든 행동은 유전자가 아니라 학습과 전승을 통해 이어진다. 범고래는 문화를 창조하고 계승한다. 그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지식을 공유하는 사회적 존재다. 범고래의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감정이다. 새끼를 잃은 어미가 며칠 동안 시신을 물고 다니며 애도하는 사례가 관찰되었다. 사냥이 실패했을 때 좌절하는 무리,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하는 행동도 목격된다. 심지어 다른 종의 동물을 도와주는 모습도 기록되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본능을 넘어선 깊은 감정이 깃들어 있다. 우리는 이제야 깨닫는다. 바다의 이 거대한 그림자는 단순한 포식자가 아니다. 그들은 사회적 유대와 언어, 문화와 감정을 가진 존재다. 범고래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메시지다. 범고래의 목소리는 오늘도 바다 속에서 울려 퍼진다. 그들은 서로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며 세대를 이어간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은 그 소리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삶의 방식이다. 바다는 그들의 세계이며 우리는 이제 그 언어를 배우려는 초대받은 손님일 뿐이다. 범고래의 지능과 두뇌바다의 철학자. 동물의 지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침팬지나 돌고래를 떠올린다. 그러나 바다의 진정한 철학자는 따로 있다. 범고래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본능이 아닌 생각하고 기억하며 느끼는 존재의 흔적이 깃들어 있다. 범고래의 두뇌는 무려 6kg에 달한다. 인간 두뇌보다 훨씬 크다. 하지만 단순한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다. 범고래는 뇌의 대뇌 피질이 발달해 있으며 이는 학습과 기억, 문제 해결 능력과 직결된다. 특히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공감 능력과 관련된 전전두엽이 두드러진다. 일부 신경과학자들은 범고래가 인간을 넘어서는 감정적 섬세함을 가졌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범고래의 지능은 사냥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다. 남극의 범고래 무리는 바다 표범을 찾기 위해 인위적으로 파도를 만들어 얼음 위를 흔들어낸다.
아르헨티나 무리는 해안에 몸을 던져 바다사자를 급습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어떤 무리는 물고기를 몰아 한 곳에 모은 뒤 꼬리로 기절시키는 방법을 쓴다. 이러한 행동은 본능이 아니라 계획과 학습의 결과다. 범고래는 바다의 전략가이자 끊임없는 발명가다. 범고래의 지능은 놀라운 기억력에서도 확인된다. 실험에 따르면 범고래는 수년 전 경험한 사람의 목소리나 소리 신호를 기억한다. 특정 지역의 무리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먹이기를 계절마다 정확히 찾아간다. 심지어 죽은 어미가 남긴 행동 패턴을 새끼가 평생 따라하는 경우도 있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힘이다. 범고래는 그 힘으로 세대를 잇는다. 높은 지능은 곧 놀이로 이어진다. 범고래는 물고기를 잡은 뒤 곧바로 먹지 않고 서로 주고받으며 놀이를 한다. 얼음 조각이나 해초를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하고 공기방울을 만들며 즐기기도 한다. 때로는 다른 종, 심지어 인간과도 교감하듯 놀이를 시도한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본능을 넘어선 창의적 표현이다. 그들은 바다의 예술가이자 철학자다. 자신을 인식하는 능력은 지능의 가장 높은 단계로 여겨진다. 범고래는 이 시험에서도 놀라운 결과를 보인다. 일부 연구에서는 범고래가 거울 속 자신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모습을 기록했다. 이는 자아 인식 셀프 마이너스 어너스를 보여주는 증거로 인간, 침팬지, 코끼리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바다 속 이 검은 철학자는 어쩌면 스스로 존재를 의식하는 몇 안 되는 생명일지도 모른다. 범고래는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다. 그들은 기억하고 배우며 기뻐하고 애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존재다. 우리는 그들을 킬러 웨일이라 불러왔지만 진정한 이름은 어쩌면 바다의 철학자일지도 모른다. 범고래는 지구의 바다 어디에서나 살아간다. 얼음이 뒤덮인 극지방부터 햇살이 내려쬐는 열대 바다까지. 그러나 그들은 단일한 존재가 아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 이번 장에서는 지구 곳곳의 범고래 무리를 따라가보자. 차가운 북극의 바다. 여기서 범고래는 얼음을 깨뜨리며 바다 표범을 사냥한다. 북극 범고래는 얼음 사냥꾼으로 불린다. 그들은 얼음 위에 있는 먹잇감을 향해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 표범이나 펭귄을 바다로 떨어뜨린다. 이 지역 범고래는 두꺼운 지방층을 발달시켜 극한의 추위를 견뎌낸다. 이곳의 범고래는 바다의 전술가이자 빙하가 허락한 순간을 놓치지 않는 사냥꾼이다. 북미 태평양 연안, 여기에는 특별한 범고래 무리들이 산다. 거주형 레지던트 범고래는 주로 연어를 먹는다. 이들은 고도로 사회적인 무리 생활을 하며 독특한 방언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이주형 트랜전트 범고래는 포유류 사냥에 특화되어 바다사자나 물개를 노린다. 같은 바다 다른 삶. 이는 범고래가 얼마나 유연하고 동시에 문화를 가진 존재인지를 보여준다. 남극해는 범고래의 왕국이라 불린다. 이곳에는 5가지의 서로 다른 유형의 범고래가 산다. 어떤 무리는 크릴을 먹고 어떤 무리는 대형 고래를 협력해 사냥한다. 또 다른 무리는 물개와 펭귄을 노린다. 남극의 범고래는 진화와 적응의 교과서다. 같은 바다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 햇살이 쏟아지는 열대 바다에서도 범고래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이곳의 삶은 전혀 다르다. 열대 범고래는 먹이를 찾아 장거리 이동을 한다. 이들은 특정한 무리에 묶이지 않고 느슨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 때로는 다른 해양 포유류와 섞여 함께 유영하는 모습도 목격된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범고래는 고독한 여행자가 된다. 이 모든 차이는 단순히 환경 때문만이 아니다. 범고래는 자신들만의 문화를 창조하며 살아간다. 일부 무리는 특정 먹이만 고집한다. 또 다른 무리는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사냥 기술을 전승한다. 서로 다른 무리끼리는 언어도 생활 방식도 달라 서로 섞이지 않는다. 인류 사회가 언어와 문화로 나뉘듯 바닷속 범고래 세계도 수많은 문화로 이루어져 있다. 범고래는 단순히 한 종이 아니다. 그들은 북극의 사냥꾼이자 열대 여행자이며 남극의 군단이다. 바다는 그들의 무대이고 각 무리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검은 그림자는 사실 수많은 문화와 이야기를 지닌 바다의 민족들이다. 인간과 범고래 교차하는 운명. 잔잔한 바다 위 수평선을 가르며 범고래의 지느러미가 물 위로 떠오른다. 한때 전설 속 괴물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범고래는 이제 인류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인간과 범고래는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고받아 왔다. 구부에서는 범고래와 인간이 어떻게 만나고 이용하고 보호하며 때로는 갈등을 빚어왔는지 긴 여정을 따라가 본다. 범고래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늘 강렬한 존재로 등장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리니우스는 범고래를 거대한 괴수라 기록했다. 북유럽 바이킹들은 바다의 전사들을 수호하는 룬의 상징으로 범고래를 새겨 넣었다. 일본 북부 아이누족은 범고래를 레프-캄-캄이 바다의 신이라 부르며 경외했다. 범고래는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인간에게 바다의 힘과 두려움, 동시에 풍요를 상징하는 신성한 존재였다. 특히 알래스카의 토착 부족은 범고래를 바닷속의 늑대라 불렀고 그들의 가죽과 이빨을 부적으로 삼았다. 이처럼 범고래는
고대 사회의 신앙과 전설 속에서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받은 독특한 존재였다. 흥미롭게도 일부 지역에서는 인간과 범고래가 공생관계를 이루었다. 19세기 호주 이든이던 지역의 어부들은 범고래와 함께 고래 사냥을 했다. 범고래 무리는 혹등고래를 발견하면 어민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인간이 고래를 쓰러뜨리면 혀와 입 주변 살점을 보상으로 가져갔다. 이 독특한 협력은 100년 가까이 이어졌으며 인간과 범고래가 서로의 사냥 파트너였던 희귀한 사례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서로 다른 종이지만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었던 사례는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관계를 보여준다. 하지만 20세기 중반부터 인간과 범고래의 관계는 급격히 변했다. 19만 6070년대 범고래는 전세계 해양 수족관 산업의 표적이 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1965년 캐나다에서 잡힌 범고래 나무의 네임이다. 나무는 최초로 수족관에서 대중에게 공개된 범고래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후 수십 년간 수백 마리의 범고래가 포획되어 전세계 수족관으로 보내졌다. 아이들은 범고래쇼에 환호했지만 이 화려한 장면 뒤에는 좁은 수조에서의 고통, 가족과의 생이별, 짧아진 수명이 있었다. 특히 미국 플로리다 시월드 SEAWORLD의 범고래쇼는 세계적 명성을 얻었지만 동시에 거센 비판을 받았다. 2013년 공개된 다큐멘터리 블랙피쉬는 범고래 포획과 쇼, 산업의 어두운 면을 폭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범고래는 뛰어난 지능과 호기심으로 인간과 자주 접촉했다. 하지만 때로는 갈등이 생겼다. 어피 알래스카, 노르웨이, 일본 등지에서는 범고래가 어부의 그물에서 물고기를 빼앗아가 큰 피해를 주었다. 포트 공격. 최근 스페인과 포르투갈 해역에서는 범고래 무리가 요트를 공격하고 침몰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학자들은 이것이 놀이인지 학습된 보복 행동인지 연구 중이다. 이러한 갈등은 범고래가 단순한 바다의 동물이 아니라 인간 활동과 맞물려 변화하는 지능적 존재임을 보여준다. 오늘날 범고래는 국제적으로 보호종으로 지정되었다. 캐나다와 미국은 범고래 개체군을 보존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선박의 속도와 경로까지 규제하고 있다. 또한 고래 관광산업은 쇼에서 관찰로 방향을 바꾸었다. 수족관에서 고통받는 범고래를 보는 대신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범고래를 관찰하는 생태 관광이 인기를 얻고 있다. 범고래는 더 이상 인간의 재미를 위한 동물이 아니라 보존해야 할 소중한 해양 생태계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 인간과 범고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긍정적 미래보호 정책과 생태 관광이 활성화되며 범고래는 더 이상 위협받지 않고 인류와 공존할 수 있다. 부정적 미래 해양오염, 기후변화, 과도한 어업으로 먹이 부족 현상이 심화된다면 범고래는 인간과 다시 충돌할 수 있다. 범고래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 바다와 맺는 관계의 거울이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범고래의 미래, 나아가 해양 생태계의 미래도 달라질 것이다. 수천 년 전부터 범고래는 인간에게 두려움과 경외의 상징이었다. 때로는 파트너로, 때로는 포획의 희생자로, 때로는 보호의 대상이 되어왔다. 인간과 범고래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자연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수평선 너머로 범고래 무리가 유유히 헤엄쳐간다. 인간의 시선은 여전히 그 뒤를 쫓는다. 바다의 제왕과 인간, 두 존재의 교차하는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위기의 제왕, 희망의 바다. 깊은 바다, 차갑게 가라앉은 고요 속에서 범고래의 낮고 긴 소리가 메아리 친다. 그러나 이 울음소리는 예전처럼 강렬하지 않다. 지구 환경 변화, 인간 활동의 그림자, 그리고 바다의 위기가 범고래의 삶을 옥죄고 있다. 마지막 편에서는 범고래가 오늘날 맞이하고 있는 위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의 가능성을 함께 살펴본다. 범고래는 바다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다. 그러나 최상위에 있다는 것은 곧 가장 많은 위협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연어 개체수 감소. 북미 태평양 연안의 범고래는 연어에 크게 의존한다. 하지만 댐 건설, 무분별한 어획, 기후변화로 연어가 급격히 줄어 범고래 집단 전체가 굶주리고 있다. 오염 축적. 범고래는 체지방의 독성 화학물질을 축적한다. PCBS, 폴리엄, 아비페닐, 수은, 미세 플라스틱이 범고래의 몸속에 쌓이며 새끼의 건강을 위협한다. 먹이가 줄고 오염이 쌓이면서 범고래의 생존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바다는 더 이상 조용한 공간이 아니다. 거대한 화물선, 석유 시추, 군사훈련에서 나오는 초저주파는 범고래의 세계를 뒤흔든다. 범고래는 에코로케이션 반향 정위를 통해 사냥과 의사소통을 한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소음은 그들의 언어를 지워버린다. 서로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범고래 무리는 사냥에서 실패하고 새끼를 잃어버리며 혼란 속에서 점점 약해진다. 지구온난화는 바다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북극의 얼음이 녹으며 범고래는 이전에 가지 못했던 북극권으로 들어온다. 하지만 이는 북극 생태계의 균형을 흔들고 원주민의 삶까지 위협한다. 해수 온도 상승은 플랑크톤의 분포를 바꾸고 이는 곧 먹이사슬 전체의 변화로 이어진다. 범고래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지만 그 길은 낯설고 위험하다. 특히 남부거주 범고래 집단서던 레지던트 킬러 웨일즈는 오늘날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1970년대 포획,
연어 감소, 오염이 겹치면서 현재 개체수는 70여 마리에 불과하다. 이들은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독립적 집단이지만 멸종 위기에 몰리며 그 문화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변화의 빛은 존재한다. 포획 금지 많은 나라에서 범고래 포획과 수족관 공연이 금지되었다. 해양 보호구역 확대 캐나다, 미국, 노르웨이 등은 범고래 주요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생태 관광 범고래 쇼 대신 자연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범고래를 관찰하는 관광이 각광받고 있다. 인간은 늦게나마 범고래를 전시물이 아닌 공존할 생명으로 보기 시작했다. 첨단 과학 연구는 범고래 보호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드론 관찰 드론을 통해 범고래의 건강 상태를 비접촉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음향 모니터링 바다 속 센서를 이용해 범고래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추적, 이동 경로와 개체수를 파악한다. 유전자 연구 범고래의 개체군 다양성을 분석하여 멸종 위험을 줄일 방법을 찾고 있다. 과학은 범고래의 목소리를 다시 들려주고 그들의 미래를 위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 범고래는 이제 과학을 넘어 인간 문화 속에서도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애니메이션, 영화, 미술작품 속에서 범고래는 자유연대, 생명의 신비를 상징한다. 토착민의 전통 예술에서는 범고래가 여전히 바다의 수호신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문화적 재현은 인간이 범고래를 단순한 동물이 아닌 지구와 연결된 존재로 바라보게 만든다. 범고래의 위기는 결국 인간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바다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바다를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지구의 미래를 위해 바다를 지킬 것인가? 범고래가 사라진 바다는 과연 여전히 바다라 부를 수 있는가? 범고래의 생존은 곧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다. 그들의 운명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해가 저무는 수평선 넘어 범고래 무리가 수면 위로 뛰어오른다. 그들의 검은 등과 하얀 무늬는 바다 위의 별처럼 빛난다. 범고래는 위기에 처해 있지만 아직 희망은 있다. 인간이 늦게나마 손을 내민다면 범고래와 우리는 다시 바다의 노래를 함께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바다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범고래는 여전히 제왕으로 헤엄친다.